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은 57페이지 우리 교재 인간관계론입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하고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인간관계론. 자, 땡땡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정통행정학은 고전행정학이라 그랬죠. 이 고전행정학에 대한 이제 비판기. 지금 우린 그 고전파 정통행정학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지난 시간에 정치행정 이론론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행태주의 이걸 봤는데, 이 로마자 3번의 이제 인간관계론은 이 정통행정학에 대한 비판기, 즉 반발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조직 이론이에요. 그럼 이제 정통행정학의 시기에 대표적인 조직 이론이 뭐였냐? 고전행정학의 시기에 대표적인 조직 이론이 뭐였냐? 과학적 관리론이었죠. 1910년대. 그래서 이 인간관계론은 항상 과학적 관리론하고 대비하는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관리론하고 대비하는 식으로 개념하고 특징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개념 한번 봅시다. 인간관계론. 자,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반발로 나왔다는 점. 이미 봤다시피 이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이 조직 관리의 기계적 능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을 가졌습니까? 이 비인간화, 기계화, 도구화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을 가졌었죠. 그럼 쉽게 말해서 인간관계론은 이런 과학적 관리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표현 그대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둘을 대비를 시켜보면요, 이렇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이든 인간관계론이든 둘 다 조직관리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조직관리의 목적은 조직의 뭐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산성, 달리 표현하면 효율성이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이든 인간관계론이든 최종적인 목적은 동일해요.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하죠. 과학적 관리론은 어떤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계의 부속품으로 파악을 하고 공식적인 과업과 역할을 규정해서 이제 조직 관리를 하는 기계적이고 공식적 관리를 하라는 거야. 근데 인간관계론은요, 이렇게 하면 애들 삐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비인간화, 이제 도구화 이걸 가져오다 보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론은 자,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틀려요. 과학적 관리론은 우리 지난 시간에 기계적 조직관이라 그랬죠. 반면 인간관계론은 조직이라는 게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모여서 만든 거예요? 인간이 모여서 만든 거고, 인간이라면 뭐를 갖고 있습니까? 감정과 정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관리, 이렇게 하게 되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만족이 이루어지면 뭐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맛이 나서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7페이지 상단의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보세요. 인간관계론도 목적은 과학적 관리론하고 동일합니다. 조직의 능률, 생산성을 높이자라는 게 목적이죠. 자, 이렇게 조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갖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는 관리를 하자. 이게 인간관계론이에요. 여러분, 이제 과학적 관리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테일러였죠. 테일러. 반면 인간관계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메이어예요. 엘턴 메이어. 기억하시고, 이 엘턴 메이어라는 학자가 이제 인간관계론을 주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이 유명한 실험, 이게 이제 호손 실험이라는 거예요. 호손 실험. 이 미국의 이제 서부 전기회사, 전기 제품을 만드는 이 서부 전기회사의 공장의 이름이 호손 공장이거든요. 이 호손 공장에서 무려 5년간 여공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 제품을 조립하는 여공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호손 실험인데, 이 호손 실험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이런 결과야. 조직 구성원들, 작업 집단이 갖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요인이 뭐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호손 실험에 의해서 규명이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호손 실험의 결론, 작업 집단의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요인이, 이게 바로 뭐예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거다. 뭐 사실 그렇죠. 현실에서도 뭐 회사 출근해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과업과 역할을 뭐 제대로 수행해서, 즉 높은 성과를 내서 월급 더 많이, 즉 성과금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인간의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게 직장이잖아요. 이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 또는 동료들 간에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 사실 회사 출근하기도 싫죠. 이렇게 하면 이제 생산성도 떨어지게 돼요. 자, 이게 바로 호손 실험의 결론인데, 두 번째 줄, 이 호손 실험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죠. 생리적이고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봤던 건 뭐예요? 과학적 관리론이죠.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엘턴 메이어의 호손 실험을 계기로 해서 어떤 요인이 중요하더라,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포착이 되면서 이제 인간 행태, 인간적인 측면, 이런 걸 이제 조직에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론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요, 신고전적 조직이론이라 그래요. 그 밑에 각주 보세요. 각주 보시면 고전행정학이 고전적 조직이론이죠. 이 고전행정학의 대표적인 조직이론이 과학적 관리론이었죠. 그리고 아까 원리 만드는, 반면 이 고전적 조직이론을 비판하고 나온 게 바로 인간관계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론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신고전적 조직이론이라 그래요. 조직이론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인간관계론의 이론 형성, 메이어가 출발입니다. 그리고 루인, 그리고 버나드,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제 구축하게 된, 자,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인간적인 요인, 인간의 어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뭐 태도 같은 이런 이제 행태를 여기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구조가 아니라.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자, 넘겨보세요. 58페이지 인간관계론의 내용 좀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조직을 공식적이고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체제로 봤던 거는 과학적 관리론이죠. 반면 인간관계론은 이제 조직이 공식적이고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체제일 수도 있지만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비공식적이고 사회적인 단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조직 속의 인간은 동그라미, 아까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의 부속품이고 어떤 존재예요? 합리적 경제인으로 봤었죠. 하지만 인간관계론에서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감정,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애정을 받고 싶고, 또 애정을 베풀고 싶고, 또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이렇게 사회적 욕구를 지닌 사회 심리적인 존재라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사회 심리적인 존재, 즉 사회적 인간이니까 얘네들 일 시키려면 월급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이런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동그라미 3번. 자, 이런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조직 구성원은 기계의 부속품이었죠. 원자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인간관계론에서는 조직 구성원은 어떤 존재냐면 집단적인 존재예요. 왜? 관계성을 중시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 성원으로 조직의 규범과 보수에 반응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철저하게 공식적인 측면이 부각됐죠. 반면 인간관계론에서는 비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리더, 이런 이제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58페이지요. 이번에는 3번 인간관계론의 한계점을 봅시다. 뭐 모든 이론은 그 이론이 지향하는 바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죠. 인간관계론, 동그라미 1번, 지나친 감정주의라는 거죠. 지나친 감정주의. 그래서 이제 오히려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에 이제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인간관계론에서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만족을 통해서 이제 즉 인간적 관리를 주장하죠. 그죠? 근데 인간적 관리 이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거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생산성 높이려고 하죠. 그래서 인간관계론을 뭐라고도 비판하냐 하면 젖소사회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과학적 관리론도 인간관계론도 결국
노동 착취 이론이거든요. 얘네들은 대놓고 착취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착취하겠다는 거죠. 왜? 최종적으로 생산성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을 비판하는 학자는 인간관계론을 젖소사회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젖소한테 동물적인 만족을 주는 이유는 젖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밀크 생산을 위해서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조직관리의 인간화를 주장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교묘하게 조직 구성원을 착취하는 도구더라 이거야. 그래서 젖소사회학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거는 과학적 관리론하고 동일해요. 인간관계론도 폐쇄체제예요. 조직 바깥의 환경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조직 내에서 노동자들의 과업관리를 위한 이론이죠, 결국. 그래서 이제 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 과학적 관리론하고 인간관계론을 비교한 표가 있어요. 자, 유사점 동그라미, 차이점 동그라미. 자, 58페이지 하단에 과학적 관리론하고 인간관계론의 유사점, 차이점.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유사점 동그라미 1번. 최종 목표는 동일하다 그랬어요. 조직의 능률, 생산성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유사점. 둘 다 뭐예요? 인간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고 조작 대상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둘 다 과학적 관리론이든 인간관계론이든 누구를 연구합니까? 조직의 노동자, 작업계층을 연구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체크하세요. 둘 다 조직을 뭐로 취급해요?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폐쇄체제로 취급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차이점 보세요. 차이점. 자, 이 차이점은 이렇게 설명할 건데, 앞선 시간에 우리가 이제 봤던 건데, 행정의 3대 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 외워두시라 그랬죠? 행정의 3대 변수는 인간, 구조, 환경이에요. 이게 이제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죠. 그래서 이제 행정의 3대 변수라 그러는데, 이 행정의 3대 변수로 설명을 해봅시다. 먼저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은 이 세 가지 변수 가운데 뭐를 중시합니까? 구조를 중시하죠. 왜? 기계적 조직관이죠. 이 구조가 어떤 짜임, 틀이거든요. 기계의 설계도, 그죠? 기계적 조직관이죠. 그리고 과학적 관리론은 철저하게 구조 중심 이론이에요. 구조 가운데서도 어떤 구조를 강조해요? 조직의 제도적이고 합리적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식적 구조를 강조하죠. 그리고 이 구조 속에 인간은 뭐로 취급해요? 기본적으로 부속품이죠. 그리고 부속품으로서 인간은 어떤 존재다라고 가정을 합니까?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환경은 봤어요, 못 봤어요? 폐쇄체제.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공식적이고 기계적 관리를 통해서 생산성, 능률을 높이겠다는 거죠. 무슨 능률? 기계적 능률. 자, 이번에 볼 내용은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론은 뭐 중시해요? 구조보다 인간을 중시하죠. 인간이라는 요인에 초점을 둬요. 그리고 이 인간은 부속품도 아니고 합리적 경제인도 아니고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사회적 욕구를 갖고 있는 사회적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적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구조를 강조합니까? 친목회, 향후회, 동창회와 같은 비공식 구조를 강조하죠. 그리고 얘도 역시 뭐예요? 환경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만족을 통한 이제 관리, 이걸 통해서 능률은 능률인데 이거를 사회적 능률이라 그래요. 사회적 능률. 자, 그래서 58페이지 차이점 잘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론까지 마쳤고요. 자, 우리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지금 이제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적 능률이죠.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능률이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 능률이라는 관념을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우리 이론서, 우리 교재 페이지냐면 102페이지로 가보세요. 102페이지. 자, 10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능률이라고 나와 있죠. 능률성. 행정이 추구하는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가 능률성인데, 자, 능률은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투입분의 산출 또는 비용분의 효과. 그러면 능률을 높이는 방법은 분모인 투입을 낮추거나 분자인 산출을 키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표. 자, 중요합니다. 기계적 능률, 사회적 능률. 자, 기계적 능률은 자, 정치행정 이원론하고 과학적 관리론에서 강조된 능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능률이라는 거를 투입분의 산출을 수량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이몬이라는 학자가 이 기계적 능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차대조표적 능률이다. 여러분, 대차대조표는 대변하고 차변이 정확한 수치로, 수량으로 기재가 되어 있죠. 자, 반면 사회적 능률. 여러분, 이제 사회적 능률을 주장한 사람이 디목이라는 학자거든요. 디목. 아까 통치기능설, 기능적 행정학. 자, 그래서 사회적 능률은 인간관계론하고 그리고 통치기능설에서 강조되는 능률이에요. 능률을 넓게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행정활동이라는 투입을 통해서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사회적인 목적을 정책 결정을 통해서 달성했느냐, 그리고 조직 내에서 인간적 가치를 실현했느냐, 이렇게 이제 능률을 넓게 이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능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민주적 능률이에요. 민주성이야, 민주성. 자, 그리고 또 관련된 거를 좀 볼 건데요. 우리 이론서 뒤로 좀 넘겨보십시오. 우리 이론서 192페이지 조직이론 파트로 좀 넘어가 보세요. 192페이지. 자, 우리 이론서 192페이지 조직이론. 여러분, 그 192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내용들인데, 행정학 이론의 발달은요, 조직이론 발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고전행정학 자체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고전적 조직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이론이 어떻게 발달했느냐? 이 왈도라는 학자가 분류를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왈도라는 학자가요, 조직이론의 발달 단계를 3단계로 설명하거든요. 고전적 조직이론, 신고전적 조직이론, 그리고 현대 조직이론. 그럼 고전적 조직이론 시기가 뭐예요?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라 그랬죠? 그래서 그 고전적 조직이론은 달리 표현하면 그냥 고전행정학이야. 그래서 그 밑에 관련 이론 보세요. 고전적 조직이론에 속하는 거 뭐 있어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베버의 관료제 이론, 그리고 행정관리론. 행정관리론이 행정원리론이었죠. 원리. 그래서 이 고전적 조직이론의 특징들 표로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바로 이미 다 봤어요. 고전적 조직이론의 특징은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과는 합리적 경제적 인간이고 주된 가치는 기계적 능률, 그리고 구조 중시죠. 근데 구조 가운데 어떤 구조 강조합니까? 공식적이고 합리적 기계적 구조 강조하죠. 그리고 한경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자, 이번에는 신고전적 조직이론. 신고전적 조직이론은요, 관련 이론에 메이어의 인간관계론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대략 30년대에서부터 60년대까지인데, 이 신고전적 조직이론의 특징 역시 쭉 나열되어 있죠? 이거는 인간관계론의 특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회적 인간이고, 사회적 능률, 비공식적인 거, 인간이라는 요인 강조하죠? 하지만 환경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폐쇄체제. 이런 식으로 이 파트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나중에 이제 그 조직이론 공부할 때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은 하겠지만, 일단 조직이론의 발달이 행정학 이론의 발달하고 매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59페이지요. 자, 59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대략 이제 1930년대, 40년대까지의 행정학 이론의 발달을 본 거고요. 자, 59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이제 발전주의, 시기적으로 보면 50년대와 6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행정학 이론입니다. 특히 이제 50년대, 60년대 이 후진국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 이 50년대, 60년대 대표적인 후진국, 한국이죠, 한국.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적인 과제가 바로 뭐였어요? 경제발전 근대화였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의 이론을 발전주의 행정학, 두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비교행정론이고 두 번째가 발전행정론이에요. 자, 먼저 보실 게 비교행정론인데, 이 비교행정론은 이게 이제 그 발전주의를 상징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론이 이 비교행정론하고 발전행정론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보실 게 비교행정론입니다. 이 50년대 비교행정론, 그리고 이제 60년대 발전행정론이에요. 뭐 비교행정론은 간단하게 보면요, 이제 간략하게 지금 언급만 좀 하겠습니다. 이 비교행정론은 간단하게 보면 뜻이 뭐냐면 국가들 간의 행정을 비교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동그라미 2번에 국가들, 여기서 말하는 국가들이라 하면 선진국과 후진국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50년대 대표적인 선진국 미국이죠. 그리고 50년대 대표적인 후진국 한국이죠. 그러면 두 국가의 행정을 비교해 보면 두 국가의 행정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제 한국과 미국 행정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걸 일단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파악만 하면 안 돼요. 그 차이점이 나타난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이러한 이제 연구가 비교 행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먼저 언급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그래서 비교 행정은 국가들 간의 행정을 비교해 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나타난 원인은 무엇인지를 이제 규명하는, 이걸 이제 문화행단적인 연구라 그러거든요. 50년대라고 하는 특정 시점에서 동양 문화권하고 서양 문화권을 가로질러 가지고 비교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 비교 행정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이번 수업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